헤르만 헤세 하면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내면 탐험가 중 한 명이죠. 자, 그런데 그런 헤세의 눈에 비친 베네치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그 특별한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베네치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낭만적인 곤돌라 아니면 아름다운 운하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말이죠. 많은 예술가들은 그 화려한 바로 뒤에서 쇠락의 그림자를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리고 쇠락. 바로 이 상반된 두 얼굴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도시가 어떻게 해서 영광과 쇠락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갖게 됐는지 그 모순의 역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베네치아의 역사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그야말로 흥망성쇠의 드라마죠. 9세기의 무역 강국으로 확 떠올라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렸잖아요. 그러다가 15세기 말에 새로운 항로가 딱 열리면서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797년에 나폴레옹에게 무너지고 말죠. 바로 이 지점, 이 영광과 몰락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수많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19세기 작가들이 이 쇠락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이 무너져가는 풍경 속에서 어떤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감정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황혼의 정서라고 부르는데 이걸 하나의 미학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인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쇠락의 미학이라는 걸 당시 작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특히 독일 문학에서 베네치아는 정말 흥미로운 무대가 되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작가마다 베네치아를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봤어요. 예를 들어 괴테는 여기서 고전적인 이상을 발견했고요. 또 전후 작가인 안더시에게는 신화가 깨져버린 냉혹한 현실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베네치아에 가장 어두운 시선을 던진 작가를 꼽으라면 단연 토마스 만입니다. 그에게 베네치아는 곧 쇠락, 욕망, 그리고 죽음의 공간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 토마스 만이 어두운 베네치아라는 이야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소설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을 보면 이 도시는 아름답지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의 공간으로 그려져요. 멀쩡하던 이성과 질서가 감각적인 욕망과 혼돈 속으로 스르르 녹아내리는,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덫 같은 곳. 그게 바로 토마스 만의 베네치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만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헤르만 헤스는 바로 그 똑같은 도시에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봤다는 겁니다. 이 두 문학거장의 시선이 이렇게나 달랐던 거예요. 토마스 만에게 베네치아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여정의 끝이었다면 헤세에게는 오히려 내면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쇠락이 아니라 회복, 죽음이 아니라 성찰의 공간으로 본 거죠. 정말 정반대죠? 맞습니다. 토마스 만이 문명의 끝을 본 바로 그곳에서 헤세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봤어요. 시끄러운 바깥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오롯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헤세에게 베네치아는 바로 그런 곳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헤세는 대체 어떻게 이런 독특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그의 시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헤세의 시를 따라서 그의 내면 풍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 잠시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곤돌라가 조용히 미끄러지듯이 맑고 아침빛 흐르는 운하 위로, 그렇게도 푸른 날들의 바다 위에서 우리 사랑의 흔들림 없는 저울이 잔잔히 출렁이고. 어떠세요? 곤돌라가 물 위를 스르르 미끄러지는 그 고요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그려지시나요? 헤세는 바로 이 감각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헤세가 여기서 포착한 건 바로 유예된 시간이라는 감각이에요. 곤돌라의 그 느리고 반복적인 리듬을 타고 있다 보면 막 정신없이 흘러가던 직선적인 시간이 잠시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헤세는 바로 이 멈춤의 순간에 깊은 내면 성찰이 가능해진다고 본 겁니다. 헤세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시적인 장치들을 사용하는데요. 우선 조용한 곤돌라는 행동이 아닌 성찰의 리듬을 만들어내고요. 또 물 위에 비친 풍경은 나와 세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정적과 침묵이에요. 이건 해세가 깊이 빠져 있었던 동양의 무의,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억지로 뭘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상태, 그걸 시로 표현한 거죠. 자, 그의 또 다른 시, 베네치아를 보면요. 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사이 내 영혼은 달콤히 흔들리며 새로이 예감된 마법의 말을 찾아 지치도록 헤매다가 온통 꿈속에서 길을 잇는다. 바로 새로이 예감된 마법의 말을 찾아 헤맨다는 이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말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깊은 깨달음 혹은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어떤 진실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헤세에게 베네치아 여행은 그냥 도시 구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운하라는 미로를 헤매면서 자기 내면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 다시 말해 영적인 탐구 그 자체였던 거죠. 이렇게 헤세의 시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베네치아를 어떻게 자신의 내면과 연결했는지 좀 감이 오시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개념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어떤 장소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라진 공간, 영어로는 lived space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장소가 그냥 지도 위에 있는 한 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감정, 기억 같은 것들이 더 씌워지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때 바로 그곳을 사라진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토마스 만과 헤세가 본 베네치아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도시였잖아요. 달랐던 건 도시가 아니라 바로 그들 각자의 내면 공간이었던 거죠. 베네치아는 그저 그들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대한 거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헤세에게 베네치아는 내면 탐구라는 자기 평생의 문학적 과업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라진 공간이었던 셈입니다. 마치 물결에 비친 도시의 모습처럼 바깥 세상과 내면의 자아가 하나로 뒤섞여서 그 경계가 스르르 사라지는 곳, 바로 그곳에서 헤세는 영적인 회복과 초월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배경이 아니라 나의 기억과 감정이 켜켜이 쌓여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그런 사라진 공간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을 비추고 있나요?